네, 안녕하세요. 오늘 점상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의 요청이 쇄도했던 그 ETF 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 광고판에서 ETF 광고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엘리베이터 아파트 광고까지 할 정도로 정말 ETF 투자가 핫한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막상 투자는 하고 싶은데 지식이 많지 않아서 조금 낯설어서 망설여 하셨던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저희 같이 공부하면서 ETF 투자 A부터 Z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임종욱 이사 모시고요. 오늘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 아파트 그 광고판에서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정말 ETF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많다라는 게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체감을 하는데 이사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 전선에 있는 입장에서도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뭐 비단 최근만의 상황은 아니고 네. 한 3, 4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발생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 투자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설명드린 네. ETF의 특장점에서 네. 그런 이유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고를 해주셨는데, 네. 네, 왜 ETF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1강부터 해서요, 네, 아카데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목이 저희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세상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잡으셨는데 팩트인가요? 그럼요. 네. ETF의 특징을 정말 쉽고 네. 정확하게 표현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정말 혹하는 또 문구를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개념부터 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일단 오늘 부터 해가지고 그 총 3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크게 목차를 3가지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ETF의 기본 개념과 특징, 그리고 2강에서는 ETF의 시작과 성장하는 스토리, 그리고 실제로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지를 준비해 봤고요. 마지막 3강에서는 ETF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네. 그 유형별 상품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들까지 다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 쫑긋하고요. 네,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 ETF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도와주신다고요? 먼저 ETF가 뭐를 의미하는지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끝에 이제 펀드가 붙어 있는데 네. 당연히 펀드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xchange는 거래소를 의미하고 Traded는 이제 거래가 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라는 의미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게 ETF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네. ETF가 펀드와 주식 투자의 장점을 다 같이 융합한 그런 교집합 영역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펀드는 이제 인덱스 펀드, 정해진 기초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회전율도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 대한 교체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식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장중에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투자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는 주식 투자와 펀드의 장점이 합쳐진 매매형 펀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똑똑하고 투자하기도 쉽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 수수료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운용사에 지급하는 네. 운용 보수는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기초지수를 복제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에서 가지고 가는 운용 매니저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펀드 매니저가 네. 시장을 예측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편입하고 반대되는 종목을 편출하는 형태로 액티브하게 운영하는 상품이거든요. 네, 네.
당연히 시장 상황에 그게 다 맞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죠. 안 네. 맞을 경우에는 수익률을 굉장히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네네. 이런 개별 매니저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ETF를 투자하실 때 당연히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장명을 가장 처음 접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ETF의 상장명만 잘 이해하시더라도 90% 이상은 이 상품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상장명에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상장명을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명만 잘 분석해서 보시더라도 그 상품에 대해서 90% 이상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시로 가져온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 네. 레버리지 네. 합성 H라는 상품인데요. 기네요. 네, 좀 상품이 긴데 이걸 네. 하나씩 끊어서 보시면은 네.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좀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기초지수가 S&P 500이기 때문에 상장명에도 이 기초지수 명칭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지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데 그런 투자 지역이 어딘지 얘기가 되게 되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생략이 되게 굳이, 됩니다. 네. 굳이 붙일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기초지수는 뭐 해당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이 붙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 지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표 지수가 아닌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대표 지수는 아니고 테마형 상품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혹은 반도체 해당 투자 테마에 대한 명칭이 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또 단어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무슨 네. 뜻인가요? 요거는? 이 예시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버리지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네. 레버리지라는 의미는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써서 이제 지수가 뭐 그 데일리로 봤을 때 지수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2배를 추구하는 상품은 레버리지라는 명칭이 상장명에 붙게가 되고 그리고 시장의 역의 방향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떨어지면 이제 수익이 나는 나는 구조죠. 그런 상품이 네. 이제 인버스라는 명칭이 붙게 되고요. 그거를 마이너스 2배 이제 추정하는 상품은 2x 인버스 이런 식으로 요 이제 추적 배수가 이제 상장명에 붙게 되고 당연히 한 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는 아무 말도 붙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 예시에서 이제 합성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ETF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실제로 S&P 500 구성 종목 500개를 그대로 ETF가 직접 편입하는 상품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증권사들과의 수익률 수합 계약을 통해서 합성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R 주식들을 그대로 다 편입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와 수익률 교환하는 계약만 체결하게 되는 형태인데 그런 합성 ETF 같은 경우에는 상장명에 합성이란 말이 이제 끝에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물 복제가 어려운 원자재나 투자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합성 구조로 구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에 보면은 H. H라는 네.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해외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느냐 아니면 환율 변동에 대해서 해지를 시키느냐가 최종 투자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굉장히 큰 환해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뭐 최근과 같이 환율 변동이 심한 네.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해당 예시는 H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환해지를 시행하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뭐 100% 환율 변동을 해지할 수는 없겠지만 네. 90% 이상은 원달러 환율 변동의 움직임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환율 변동을 노출시키는 상품은 언해지, UH라는 약자가 이제 상장명에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를 따라서 제가 상장명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표현해 드렸는데요. 가운데 보면 이제 PR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PR. 제가 요거를 이제 흰색이 아닌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 재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장명에 굳이 들어가진 않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배금? TR이라는 약자가 있는 상품은 네.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ETF 단에서 계속 재투자를 하는 상품을 TR 상품이라고 해서 그런 상품들은 상장명에 TR이 약자가 붙어 있는데요. 최근에 세법 개정안이 이제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는 해외 주식형에 한해서 이제 TR 상품의
구성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아, TR 안 돼요? 네, 이제는 TR이 안 되게 돼가지고 아. 이런 예시에서는 이제 뭐 PR을 음영으로 표시한 이유가 네. 앞으로 해외 주식형은 다 PR, 분배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형태로 굳이 안 운영이 써 되게 있는 됩니다.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신규 상장 상품뿐만 아니고 기존에 상장돼서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상품도 다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H와 관련해서는 환해지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상황별로 해서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네, 그것도 좀 분류가 돼 있네요, 같이. 네. 네. 당연히 이제 원 달러 환율, 그러니까 네. 달러 이제 가치가 오르게 되면 미국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을 때 미국 시장 기준으로 뭐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어요. 근데 원 달러 환율도 3%가 추가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주식이 오른 부분이랑 환율이 오른 부분이랑 최종적으로 나는 원화 수익률로 계산을 할 테니까 네. 그 최종 성과의 환율 상승분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그렇겠어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환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게 유리할 거고요. 네, 네, 네. 반면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주식 전체 가치가 10%가 올랐어도 환율이 3%가 반대로 떨어졌으면 나의 최종 투자 성과는 7% 수준이 될 뿐이니.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환율에 대한 전략을 환해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최종 투자 성과는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저희는 원화 기준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뭐 이게 환해지를 하는 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또 않냐는 판단해야 돼요. 사실 뭐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네. 정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 변동에 대해서 나는 좀 신경 쓰지 않고 싶다. 좀 그냥 해당 주식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은 환해지형 상품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 뭐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원달러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는 형태로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H에 대해서는 네, 이해를 해보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그 제목에서 모든 게 알고 보니까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네, 요거를 보고서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워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네. ETF에서 이제 투자하실 때 네.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앞서서는 상장명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렸고, 네네. 상장명에 나와 있는 ETF의 기초 지수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고요. 그 밖에도 이제 투자하실 때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면은 NAV와 계리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NAV는 Net Asset Valu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에서 뭐 각종 비용이나 부채 등을 제외하고 전체 순수한 이제 자산 가치를 이제 전체 발행 좌수로 나눈 한 자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펀드도 NAV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펀드에 투자할 때 그 NAV의 가격을 지불하고 네. 내 펀드를 매수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환매를 신청할 때는 그 NAV 가격 기준 가격에 따라서 이제 나의 이제 기준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ETF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가 추가적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편입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이제 NAV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딱 산출이 되는데요. ETF는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가 계속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전일 종가로 산정된 순자산 가치를 나의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요거를 실시간으로 장중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계속 매 10초마다 네네. 실시간으로 거래소에서 산출해서 제공을 합니다. 10초마다. 네. 그러면 투자자는 지금 실제로 이제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나의 투자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펀드나 ETF나 다 NAV가 산출이 되지만 ETF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라는 것도 이제 별도로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괴리율이라는 개념도 중요한데요. ETF는 이제 시장에 상당수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제 INAV가 산출이 되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 가격은 이 순자산 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잘 붙어 있을수록 좋은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가끔씩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각종 물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근데 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괴리율. 괴리율이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 ETF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를 하실 때는 이 괴리율이 최대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사거나 파시는 게 이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캡처된 예시에는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반대로 플러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 싸거나 비싸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조금 괴리율이 크다 그러면은 조금 높게 산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근데 가격이? 이제 이게 살 네. 때도 있고 팔 때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팔 상황에서는 때도 유리할 수도 있다. 있고, 맞죠? 네, 네네. 어느 상황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 아, 거죠. 맞네요. 근데 이게 맞네요. 네. 당연히 물리적으로 아예 제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사고 팔 때 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다. 괴리율을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 네, 네. 요거는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괴리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가 들어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보니까 트래킹 에러가 나옵니다. 네. 추적 오차. 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괴리율이 네. ETF의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과의 차이라면 이 추적 오차는 ETF마다 정해져 있는 기초 지수를 실제로 해당 ETF가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용사별로 네. 뭐 같은 기초 지수를 사용하는 ETF더라도 운용 전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운영하는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적 오차는 어떻게 보면 운용 역량과 관련된 그렇군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기초 지수가 여기 예시에서 이제 10%가 올랐으면 ETF의 가치도 10%가 오르면 잘 운용된 그러면 이게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빵빵빵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네네. 딱 붙어서 운용이 됐기 때문에. 근데 기초 지수가 10%가 올랐는데 NAV는 뭐 7, 8, 좀 적게 올랐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반면에 그건 10%가 기초 지수 올랐는데 12, 13%더 수익이 나면 좋은 상품일까요? 어렵다, 질문이. 그것도 어쨌든 그런데 괴리가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네.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이고요. 네. 더 기초지수보다 올랐다고 해서 잘 운용된 건 아니고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네. 그만큼 떨어지게 운용되는 게 네. ETF 입장에서는 제대로 잘 운용돼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제로에 수렴하는 게 완전 좋은 거군요. 네. 아. 그래서 뭐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ETF의 매니저가 뭔가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절한다거나 네. 뭐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거나 네. 이런 식의 시장을 예측하는 운용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지수를 최대한 붙여서 운용하는 게 잘 운용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괴리율과 추적 오차를 잘 봐야 되겠어요. 네. 이게 이제 둘 다 최대한 붙어 있을수록 운용이 잘 되고 있는 상품이다. 네. 플러스가 많이 나도 좋은 거 아니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적 오차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은 ETF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네. ETF는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인지를 할 뭐 필요는 없고 실제로 인지할 일도 없는데요.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시장, ETF가 상장돼서 거래되는 유통 시장에 참여해서 이제 매수 매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사이에서 주문 체결에 의한 ETF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한국거래소가 유일한 ETF 유통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대체 거래소가 생겨가지고 네. 여기서도 지금은 이제 제한적인 종목들만 거래가 되지만 향후에는 ETF까지 투자 종목이 확대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유통 시장도 좀 더 넓어진다라는 부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명확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않지만, 그 계획이 네. 잡혀 있기 때문에 아. 유통 시장이 현재로서는 한국거래소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행 시장 같은 경우에는 ETF가 이제 설정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행 시장에서는 시중 증권사들이 이제 지정 참가 회사로서 지정이 돼서요. ETF의 설정과 환매 역할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대체 거래소에서 이제 ETF도 거래가 될 수 있는 날이 머지가 않았군요. 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일단 나중에는 네. ETF도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요. 네. ETF의 개념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유동성 공급자인데요. 네. 유동성 공급자는 이제 흔히 LP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LP. 네, 그러니까 Liquidity Provider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그냥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ETF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호가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F의 지정 참가 회사 중에 한 개사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ETF가 요 호가 스프레드가 좁혀진 상태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LP의 역할을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이제 할증 거래와 할인 거래를 제가 써놨는데요. 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은 상황, 네. 아까 말씀드린 괴리율이 플러스가 나고 있는 플러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상황, 아까 예시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할증이나 할인 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도 요 가격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요. 일반 주식처럼. 네. 그리고 ETF가 해외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또 이제 괴리율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할증이나 할인 거래가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네.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생길 수밖에 없지만 LP의 역할은 이런 할증이나 할인 거래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가를 최대한 촘촘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시장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상장된 모든 ETF에는 의무적으로 LP가 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그래서 뭐 당연히 개인 투자자나 일반적으로 뭐 투자자들이 많이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호가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LP가 시장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 거래하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사실 크게 안 하셔도 그렇구나.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할증이 붙는다.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 아까 전에. 사거나 팔거나 네.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렇죠. 유불리가 네.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ETF를 사고 팔 때요, 내가 할증과 할인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 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할증이나 할인 거래를 피하기 위해서 LP가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면제가 네, 돼요? 여기 보시는 대로 뭐 동시효과 때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장 개시 후 5분간 네. 그리고 장 종료 전 10분 동안은 네.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개장하고 5분, 마감되기 10분 전.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는 거래를 물론 이제 필요하시면 하셔야겠지만 네. 거래를 하실 때 좀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지정가를 지정해서 이제 주문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지정가. 왜냐하면 시장가로 주문을 넣었다가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매수나 체결이 돼버리면 이게 엄청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당혹스럽죠.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 시간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시간을 활용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지정가를 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주식 거래랑 비슷하기도 하네요. 마감의 동시효과 때 네, 주문 맞습니다. 넣으시면은 또 지정 안 하시면은 네, 시장가로 바로 체결돼 맞습니다.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 납부자산 구성 내역입니다. 이거 모르겠네요. 무슨 네. 소린지. 납부자산 구성 내역은 네. ETF를 설정하거나 환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자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ETF의 설정과 환매를 할 때 이제 실제로 ETF 포트폴리오를 이제 증권회사들이 그대로 설정이나 환매를 받는데요. 네. 그 내역이 곧 ETF의 편입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TF의 편입 자산 내역을 뭐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HTS에서 다 공개를 하는데요. 요 PDF 내역을 보시면은 네. 어떤 ETF가 어떤 자산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캡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 예시를 가져온 건데요. 네. 만약에 HTS를 통해서 PDF 화면을 보신다면 장중에는 해당 종목들의 가격 변화를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분배금, 네, 그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주식 투자를 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배당을 기대하잖아요. 배당금. 네. 네. ETF도 투자를 하시면은 주나요? 주식의 배당금과 같은 아. 분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TF가 지급하는 분배 재원은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주식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식의 배당금이 그 분배 재원이 될 거고요. 네. 채권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이자,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많은 커버드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수익, 그리고 부동산이나 리츠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ETF는 그 배당 재원이 이제 네. 분배 재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차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응하면서 추가 수익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각종 다양한 재원들이 네. 분배금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분기별로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 분기별로 나눠서 네. 연 4회 정도 지급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분배형 상품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이게 매달 받으면은 또 조금 더 기분상으로라도 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아까 전에 그 해외로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을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그 투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하신 거죠? 요게. 분배금을 ETF 단에서 재투자하는, 재투자하는 게 안 토탈 리턴 된다. 상품이 네. 이제는 이제 불가능하기 불가능하다. 때문에 네. 그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게 네, 이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ETF 분배금에 대한 개념까지 해서 1강 강의를 들어봤습니다.